저는 그림책 작가 이혁배고요. 저는 수원의 민중미술의 전사라고 할 수 있는 미술 동인 포인트 시점 판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79년도에 그 포인트가 이렇게 창립이 됐는데요. 그때 최춘일, 또 백종강, 장영국 이제 세 명의 젊은 작가들이 창립을 했었고, 저는 80년대부터 참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79년 말 8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격변기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80년도에 민주화의 봄, 그리고 이제 광주 항쟁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젊은 미술학도였던 우리들의 생각들은 급격한 시대의 상황에 굉장히 반응을 했어요. 우리의 현대미술로 출발했던 이 활동들이 점점 더 이렇게 어떤 시대의 문제들, 또 역사의식, 사회의식들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시점으로 개명하기로 했던 거는 예술에 대한 질문, 또 시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대체 이 예술이 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술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술가라는 존재는 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이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기가 그런 어떤 시대 상황들을 통찰하면서 그것을 자기 예술적 표현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은 한 2년 정도의 활동을 했어요. 84년, 85년 정도. 그리고 시점 내에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치열한 내부 모색들을 했고, 또 논쟁도 진행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좀 더 현실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이 포인트에서 시점으로 이어져 온 이런 현대 미술의 그런 어떤 그런 관점들, 현대 미술의 그런 입장들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가자라는 그런 두 가지 입장들이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해산전을 한 게 85년도에 전시했는데, 그때 주제전이 그때 이제 수원과 또 안양과 부천, 경기 남부의 이제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는 그런 전시를 했어요. 제목도 군중 속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지금 생각나는 그런 문제의식들은 대중들과 함께 현대미술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 회원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시기였고, 우리들은 기존의 이 제도권 대학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또 하나의 길거리 대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모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판 얘기가 있죠. 판은 시점전을 해산하고 나서 그런 현실 참여를 원했던 작가들, 이혁배, 최춘일, 박찬응 이런 작가들이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판은 수원 지역의 민중미술의 출발점에 있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1985년도인가 기억하는데 민족미술협의회가 창립이 됐고, 그 무렵에 민중미술이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하나의 큰 조류가 형성이 됐었고, 우리는 그런 민중미술의 그런 방향성,
그 예술 이념에 굉장히 크게 그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 지역에서 그런 민중미술 집단을 만들자라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목판 모임 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와 또 최춘일, 이주영, 뭐 이득현, 뭐 황호경, 또 손문상 뭐 이런 또 여러 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한 그 멤버도 한 7, 8명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판에서는 그런 민중미술 목판화 작업들을 이제 주로 하면서 또 공동 작업도 했었고요. 또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군사 독재 시절에서 어쨌든 뭐 그 문민 정부와 그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연장선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그 예술가로서 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뭐 유인물들을 이렇게 수원 지역의 뭐 곳곳에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유인물 그 살포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한 1년 정도의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현실 참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가의 꿈을 안고 어쩌면 예술 지상주의자로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맞닥뜨린 어떤 우리 사회 현실들 또 이렇게 거기서 또 공부한 어떤 것들이 제 생각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상황들이 저 자신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 야외 조각전의 전시를 그 교수들과 의해서 이렇게 학교 당국에 의해서 철거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그걸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교 신문 학보사에다가 이제 그 투고를 했었죠. 저의 아마 최초의 예술 비평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근데 그 예술 학보사에서 이제 거의 이제 학보사 기자가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기 직전에 그게 이제 그 미술대학 학과장 그리고 미술대학이 발칵 뒤집혀졌죠. 저는 그렇게 학보사에서 그런 그 원고들이 바로 그렇게 학교 당국으로 전달되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충격적이었고 그 미술대학에서 저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마치 이렇게 범죄자 다루듯이 대해갖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예술 지상주의자의 꿈을 갖고 있었던 어떤 한 젊은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뭔가 모르는 게 많은가 보다 이 사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들, 그 질문을 이렇게 찾는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어떤 시대의 고민들, 시대의 문제들을 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두렁이라는 그 집단은 그 당시에 이제 홍익대학교 이제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모임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두렁의 그 선배들을 만나게 됐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성효수, 또 라원식, 또 김봉준 뭐 이런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두렁의 이 멤버로 가담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춘일이 형과의 만남은 참 역사가 오래됐는데 춘일이 형은 뭐 나한테는 지금도 영원한 형이지만은 사실 나이는 동갑이에요. 그 형이 이제 생일이 빨라서 1년 먼저 학교를 갔었고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같은 학교를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또 춘일이 형이 3학년 때 그때 제가 이제 집에서 학교를 끝나고 집에 이제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인계동 그쪽이고 춘일이 형은 이제 저 신곡동 쪽이니까 그
그 과수원길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집에 이제 들렸는데 그때 이제 그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꼬맹이들이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논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귀엽고 또 재밌는 풍경이었는데, 근데 이제 춘희령네 집이 이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중국집 남해반점이었어요. 그 남해반점 1층은 중국집이고 2층은 이제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 뭐 춘희령 작업실 같은 살림 공간으로도 쓰고 했던 공간이었는데 거기가 우리들의 아지트였죠. 뭐 그런 우정으로 춘희령과는 오랫동안의 이제 그런 관계를 이어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같은 화실도 다녔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나 시점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죠. 그래서 시점이 이제 그렇게 그 시대의 경랑을 만나면서 우리도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 시점에 시점을 해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가 이제 판을 만드는데, 판도 역시 또 한 1년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동시에 저는 또 이제 인천의 두렁의 인천 현장 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동시에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천의 이제 두렁은 한 9월 정도쯤 돼서 거의 다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저한테는 변화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좀 지역에서 그런 민중미술 운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인천에 간 두렁팀은 그냥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노동자가 되는 거였어요. 나는 뭐 그런 민중의 삶을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했지만은, 나는 더 중요한 거는 민중미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수원에 판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던 것도 내가 예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결과였던 거고, 그때 이제 안양에서는 이제 박찬흥 씨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 이제 박찬흥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민중교회나 뭐 그런 사회 단체들, 이렇게 어떤 지역 단체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찬흥이랑은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그래서 당시 안양 군포 지역은 굉장히 수도권에서도 인천, 부천, 부평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이제 공단이,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고 공단이 형성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학출들, 학출 운동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현장, 이렇게 지역 현장 중에 하나가 안양 군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모이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안양 군포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박찬흥의 제안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최춘일, 또 손문상 뭐 이런 친구들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좀 수원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저하고 그 당시에 최춘일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었던 권윤덕이 안양 팀이랑 같이 합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원에서는 최춘일을 중심으로 그 이후로 민중미술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안양에서는 이제 저하고 박찬흥하고 권윤덕이 중심이 돼서 민중미술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안양에서의 활동은 뭐 거의 이렇게 민중미술의 모든 것, 거의 모든 활동을 집약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울에서 민족미술협의회에서는 주로 이제 그림마당 미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시장 작품들을 이렇게 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다면은, 이게 지역에서는 그런 뭐 전시장 여건도 그렇지만은 그런 활동이 아니고 대중들과, 그러니까 시민들, 노동자들과 결합한 대중 현장 활동들을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양 군포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됐죠. 뭐 시민미술학교, 노동자 판화 강습, 또 뭐 걸개 그림, 뭐 또 그런 뭐 또 미술 신문도 만들고요. 또 뭐 그림책도 만들고 그 그림책도 시민미술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식의 다양 굉장히 이게 미술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들을 다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한 4, 5년 정도 되나? 어쨌든 그 짧은, 뭐 짧다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절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곤 했는데 뭐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죠. 그 무렵에 전국적으로 뭐 대학생들, 뭐 노동자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신이라는 극한적인 형태로 저항을 했었어요. 그 무렵에 이제 저도 안양에서는 이제 그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안양병원에서 의문사를 당하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그거에 이제 그 저항을 하면서 안양병원에서 그 박창수 위원장의 그 장례식을 놓고 한 2달 정도 영안실에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또 우리 단체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후배가 전투경찰에 갔었는데 그 박창수 위원장 이제 그 면회 이렇게 휴가를 와서 박창수 위원장 그 조문을 한 게 계기가 돼서 군대에 가서 구타를 당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박창수 위원장 장례식 2달을 끝내고 나서 또 그 친구가 이제 일이 원광대 병원에 있었는데 원광대 병원 가서 또 2달 동안의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런 항의들을 했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뭐랄까 어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죽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가깝게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생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들 민중미술 운동들이 이렇게 참혹한 형태로 이렇게 나의 현실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몸도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이제 쉬는 기간을 갖고 있었던 터에 우연히 이제 동네 그 집지에 있는 그 약수터에 가서 이렇게 그날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되게 마치 내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그 어떤 봄날의 따뜻한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느꼈고 생명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떤 그 커다란 깨달음, 돌을 깨우치듯이 그 하나의 장면이 저한테 그게 다가왔어요. 그때 그런 발견한 희망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기반이 됐고 마침 그때 또 우리 아이가 3살, 4살쯤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읽혀질 그림책을 찾다가 우리 아이한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림책을 시작을 하게 됐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를 이루게 해왔던 많은 생각들은 또 한편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다가 또 어떤 생각들은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런 그런 아주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이랄까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이랄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 당시 첨예했던 어떤 군사 독재에 대한 반대랄지 또 아주 과격한 어떤 자기 표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사라졌겠죠. 저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작업을 뭐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대충 갖고 살겠다라는 것들은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림책은 아직도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이고 아직은 그림책이 싫진 않아요. 뭔가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 그림책이에요. 지금 한 40년 전이 되는 것 같아요. 40여 년 전이 벌써 시간이.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젊은 20대의 젊은이들이 그 느꼈던 생각들 또 젊은이들이 느꼈던 열정들 또 어떤 좌절들 뭐 슬픔 또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이번 전시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엄혹했던 그 시대적인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신의 문제와 일치시키려고 했었던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제 보여요. 그리고 또 자기 삶을 과감하게 던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그 젊은 억배가 보이고 또 젊은 춘일이 형이 보이고 또 젊은 찬흥이가 보이고 예술가로서의 자기 삶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이름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그 활동했었던 그 젊은 그들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고 싶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런 시대적인 문제들이 있죠. 해결되기 어려운, 어쩌면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또 그런 문제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끊임없이 모색을 하죠. 이번 전시회가 그런 시대의 문제와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를 원하는 또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작은 위안 또 작은 영감을 주는 뭐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어요.